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네.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코로나 아니랍니다. 네, 피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아니 오랜만에 본지 몰랐어요. 창석이가 또 대신했던데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밤에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로 옮겨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나가고 싶어서 PD한테 수요일쯤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했더니 이미 창석이가 이미 그러셨어요? 제 자리를 꿰차고 있고 그 단톡방에 창석이 욕을 좀 썼더니 창석이가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초대를 하셨어.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갖고 PD가 바로 여기 창석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대범이 오빠가 별로 아픈 거 아닌데 혹시 그 제 발언 때문에 오빠도 피해볼까봐 선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아파가지고 썰빵 못 나갔죠. 그리고 수다맨 못 나갔죠. 악의정까지. 그게 다 나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게 지금 거의 출연료만 100만 원이 넘거든요. 세 개 합치면은. 아니 그 어떤 놈이 1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선긋기. 아니 뭐 와서 선 그으면 되지 뭐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여기 안 나올 이유는 없죠. 여기. 그럼 오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비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있어서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혹시 비 피해 입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해 입으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빠른 복구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안전하게 일상을 또 지켜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희 악의정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뭐 근데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의원님? 네, 저는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저는 제가 시 쓴 것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비 오는 날 시상이 떠오르거든요. 눈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좀 너무 많이 오니까 특히 이제 산사태 나고 막 그러니까 특히 제 고향이 지금 그래요? 철원 포천 이쪽이 지금 엄청 비가 많이 와서 참 대범 오빠는 어떠세요? 비 오는 저 날?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거의 80%가 비와 관련된 노래들. 그 뭐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이라든지. 나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뭐 문화에는 이제 그 국경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엑스제팬의 또 엔드레스 레인이라고 있어요.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뭐 비와 관련된 그런 노래 그리고 영화에서도 비 내리는 장면을 또 그렇게 좋아해서 근데 비를 좋아하기에는 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셔갖고 좀 요즘 비는 좀 미워요. 그렇죠. 네, 요즘 비는 비가 진짜 뭐 정말 미친 듯이 내린다라는 말밖에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내리는 비는 저도 좋아하는데 제발 그쳤으면 좋겠어요. 일부 또 직구준 네티즌들은 가수 비한테 막 악플을 다는 비 좀 그만 내려라. 비 많이 내리고. 이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좀 유치하네. 아니 뭐 지진이 왔을 때는 진짜 그 영화배우 지진이 씨한테 진짜 댓글을 남기고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지진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당원인데. 그래요? 정말요? 내가 얘기 안 했네. 네. 거기 지진이가 우리 부가현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컸어요. 그래서 거기 그 아버지가 더 잘생겼다니까. 오 정말요? 그 어머니한테 내가 홍 여사한테 남편이 더 잘생기지 않았냐. 전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역시 미남이시니까. 엄마의 눈엔 아들이. 되게 착해. 아이고 착하신 분한테 지진이 나면 지진이가 당하고 비가 비 피해가 생기면 진짜 그 그런 비가, 게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면 또 그 농구 선수 전태풍 씨한테 또 가서 그런 장난은 좀 안 쳤으면 좀 MSG 같은데. 진짜로 1절만 하세요. 1절만. 검색해봐요. 진짜로. 난 진짜로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좋은 일 뭐 있었는지. 좋은 일이 왔습니다. 드디어. 정말요? 제가 그때 이제 취소됐던 문체부 우리 장관님하고 피파하는 그 컨텐츠가 내일 촬영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저드릴 계획이세요? 이겨야죠. 짤 없어요. 저한테 걸리면 뭐 오늘도 우리 또 그 의원님이 회식
오늘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네. 저 점심 굶고 왔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저 고기 한 10인분 먹을 각오로 왔어요. 그래서 고깃집을 취소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걸리 가게죠. 고기 무조건 이올 때는 파전에 막걸리 아니까. 고기만 생각하면서 몸을 고기화로 만들어놨어요. 네. 또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럼 대신 술을 많이 먹겠습니다. 네. 술도 비싼 거 네, 위주로. 그렇죠. 저 네. 화요 먹을 거예요. 네, 화요. 그렇지, 네. 그렇지. 좋다, 좋다. 네. 자, 예, 취소하고. 아, 이렇게 취소되면 어떡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알았어, 네, 알았어. 이거 안 뭐. 됩니다. 배고파서 안 됩니다. 네. 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우상호 TV 그리고 팟빵의 악의정 여러분 팍팍 밀어주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대범한 TV도 좀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백구 TV도 같이 네. 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하시나요? 오, 안 하는데 구독자가 늘어요. 닫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2,000명이나 늘었어요. 최근에 그 악플 달러 오신 분이 좀 먹어야 돼 너는. 그거 좀 유명해지더니. 네, 그러니까 그냥 두려고요. 자, 지난 방송부터 저희가 지난 방송이 아니죠. 대본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대본 좀 고쳐주세요. 네, 거의 몇 달 전부터 시작한 것 아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을 갈겨 써가지고 김개범이라고 써놨어.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너무 진심 아니야 이거? PD님의 진심입니다. 아 형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 PD. PD가 네. 이제 나태해진 거지. 이제. 이 글씨도 프로그램 화차할 때가 됐어. 빨간 글씨로 써. PD를 바꾸자고, 진짜. 제가 의원 요즘 백수라서 어. PD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저 PD는 근데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유 그럼 할 말이 없네 무료공사는. 네, 자 대법원 이슈 코너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뉴스를 소개를 하고 네.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오창석의 대법원 이슈가 굉장히 대박을 쳤거든요. 지난 시간에. 진짜? 듣기 네.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뭐였죠? 제 이야기 했잖아요. 아 박지희랑 선거해야 돼. 아우 뭐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또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김대범의 대법원 이슈 오늘은 뭔가요? 네, 이게 사실 한 몇 달 묵은 이슈입니다. 최근에도 계속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이거 2주 전에 한 달 전에 나오려고 준비했다가 그 지금- 까였는데 네. 계속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우리 박 PD님이 드디어 허락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드디어 하네요. 그 유튜버들의 어떤 주작 논란. 주작. 예, 주작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이게 조작이라는 뜻인데 네. 모 프로 게이머가 이제 그 승부 조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아프리카 TV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댓글창에 다 조작, 승부 조작 쓰니까 아프리카 댓글창 기능 중에 특정 단어를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서 조작이라는 그 단어를 못 쓰게 그 프로게이머가 딱 설정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주작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입에 맞는 거야. 게임에서 나온 네.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그 프로게이머 분 때문에 나온 용어인데 그게 이제는 어떤 그 하나의 모든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든지 알고 봤더니 뭐 조작된 방송 뭐 이런 모든 그런 거를 포함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주작 방송 뭐 이건 주작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네. 주작은 근데 저 거의 중학교 때부터 썼던 말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뭐 송대익이라는 유튜버가 네. 이제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하고 피자가 같이 오는 그런 브랜드의 치킨하고 피자를 시켜서 조작을 한 거죠. 이제 그 배달원이 그 피자 2조각을 먹었다. 그리고 치킨을 보시면은 이 한입 베어문 자국이 있다 이러면서 그 업체에 항의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기 네, 위해서 네. 근데 배달 기사님을 희생을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조작된 실제가 아니고 그렇게 그 피자를 빼먹은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 업체에도 굉장한 피해를 줬고 그래서 네티즌들의 굉장한 공분을 사고 지금은 이제 자숙 기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는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영상을 찍었다가 그것 또한 조작이라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또 결국 그분도 사과를 했어요. 사과 해명 방송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연예인 분들이 내 돈 주고 산 컨텐츠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나 예쁜 옷 같은 거를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었는데 내 돈 주고 산 겁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광고 협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자로도 또 유명 유튜버들이
올렸던 브이로그 영상이나 어떤 먹방 리뷰가 아 이거 제 돈 주고 제가 사 먹는 겁니다라고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광고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튜버들의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근데 제가 이 보면은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특히 네. 이제 강민경 씨라든지 네네네. 한혜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협찬이 아닌 것처럼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다 네네네. 몇 천만 원씩 받고 하는 협찬이었다라고 밝혀지면서 그렇죠. 네티즌들이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돈내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신뢰성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짓말처럼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내돈내산인 것처럼 이제 네. 꾸민 게 그런 것도 주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뭐 조회수나 이런 좀 화제성은 떨어지더라도 솔직하게 광고 영상으로 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닌데 저 우리 기억 안 나 영상 좀. 기억 안 나 우리 기억 안 나 여러분들 숙취 해소제는 기억 안 나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차라리 하던가 아니면은 브이로그 안 해도 그냥 아 이거는 이 그 업체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라는 멘트를 넣거나 좀 그렇게 갔으면 광고입니다. 네.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조회수 때문에 그렇게 조작 방송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 동물 유튜버가 있는데 평소에는 동물을 학대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또 그것 또한 이제 결국 걸렸어요. 그래서 또 사과 방송을 하는 등의 이 자꾸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 대범한 TV에서는 그런 일은 안 했었나? 아, 저는 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예. 속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이제 광고로 찍은 박지희 씨하고도 광고로 찍어서 광고는 하나의 콘티에 의해서 찍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사귀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거야말로 주작입니다. 네, 그거야말로 진짜 사귀는 걸로 알고. 그거야말로 제가 보증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사귈 수가 없어요. 박지희 씨가 저 엄청 싫어해요. 네. 아니 제가 방송하면은 항상 댓글에 박지 아무리 너가 방송 다 잘리고 힘들어도 어떻게 김대범의 품으로 갈 수가 있느냐. 아니 누가 봐도 광고인데 그걸 어떻게 진짜로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참 꽁트인데 우리가 NG 장면까지 넣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화면 작아서 야 지희야 수고했다 야야 이거 뭐 이런 장면까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 두 사람이 사귄다는 컨셉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라 그게 그런가요?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죠. 박지희 씨의 남자 팬들이 저를 테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댓글에 대범이 사귈 거면 차라리 남국이를 사겨라. 남국이보다는 내가 좀 얼굴이 낫지 않나 그래도 남국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아닌데 참 진짜 네. 두 분이 정말 이것들이 국회의원을 두고 남국이 하고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알겠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의 또 문제점이 이제 개인이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아무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너무 범람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야 되느냐 이게 네네. 국회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령 근데 특히 그 반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뭐 저 규정되어 있는 그런 5.18 북한 간첩들이 뭐 일으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 이건 너무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벌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논의들은 꽤 물이 있고 있는데 이제 이 조금 뭐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카더라식으로 흘리는 거 이건 참 하나하나 다 규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연예인들을 향해서 카더라 뉴스를 만들어서 막 배포를 하는데요. 예. 정말 놀랬던 게 저희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을 가지고 현재 이 개그맨에 근황해가지고 나는 맨날 보는 개그맨인데도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그냥 뉴스에서 봤던 짜집기 형식으로 지금 그 개그맨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리고 뭐 한 5년 전, 7년 전에 뜬 기사를 가지고 뭐 어떤 뭐 개그맨의 뭐 무슨 순위 뭐 개그맨 싸움 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좀 너무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만드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네네. 해서는 안 될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까지 다 네. 하고 하면서 본인들 클릭 장사를 하는 것 자체.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기자들도 그런 유튜버들과 다름없는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어떤 뭐 개그맨에 관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 중에 제 이름을 또 오타를 내가지고 김개범 김대혁인가 뭐 이렇게 오타를 내가지고 좀 제발 좀 그런 가짜 뉴스, 가짜 이름 제발 좀 누군지 모르잖아 김대혁이라는 거야. 저는 김대범입니다. 예, 제발 좀. 가짜 네. 뉴스는 퍼뜨려도 내 이름도 같이 제대로 좀 퍼뜨려라. 이렇게 내 이름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범의 대법원 이슈 여기까지 네. 끝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시더라도 좀 이제는 좀 좋은 컨텐츠,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공유했을 때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를 좀 다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부터도 좀 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좀 빠르게 법안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회수도 잘 나와. 가로세로 연구소 막 이런 데 1등이잖아요. 세계 1등이잖아요. 스포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대범의 대법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그러면은 한 주간의 정치계에서 또 뜨거웠던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독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독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임 검사 이제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을 낳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별로 비난 안 하셨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한 네. 그런 인사고 또 그 입장을 보면 조금 또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요 표현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네. 한 발언은 딱 보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절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돼. 총장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가끔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어느 한쪽에 대한 자기 판단에 예단이 있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양반이 한 얘기는 이거는 명백히 정치적 언사거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를 가리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재인 야당을 정부. 가리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그냥 나쁜 놈 때려잡고 거악을 때려잡고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총장이 무슨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가 어쩌고 뭐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를 겨냥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나는 되게 실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윤석열 총장을 옹호해 왔지는 않지만 내놓고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발언 자체는 나는 굉장히 비판받을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나는 그런 국민의 생각을 존중해. 네. 검찰총장은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 자격 없다. 이제 그런 혹독한 비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만들고 이걸 이렇게 다수결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겨냥하는 얘기 같은데. 네. 예.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검찰총장으로서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대권 나갈라 그러나 내가. 근데 그럼 자기 현직 총장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정치하려면은 다 내려놓고 그냥 아예 나와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문정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참고 참다가 본인이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그냥 한마디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나는. 또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나는 또 그거는 야당이니까. 정치인들이니까.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개인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얘기를 존중한다니까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논쟁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정치인들이 검찰총장하고 논쟁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책임을 문다는 거는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 막 정치권에서도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러고 아니 있는 한번 하고 이제 만 거죠. 뭐 한번 후당탕하고 말지 뭐 더 얘기하겠어. 근데 이제 야당은 좋아서 신나하고 여당은 불쾌하고 이런 얘기지. 근데 불쾌한 게 우리를 독재라고 해서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냐 하는 문제죠. 만약에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에 그 검찰총장이 이런 말 했어봐요. 그럼 네. 미래통합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자르자고 걸요 아마. 네. 네. 그리고 실제 대통령은 아마 바로 해임시켰을 거예요. 그런 검찰총장은 걔네가 최동욱 검찰총장 자를 때 보세요. 막 뒤파갖고 뭐 사생아가 있니 없니 뭐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저기 뭐야 뒷조사를 해가지고서는 막 그 저기 망신을 줘서 쫓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이 한 달 만에 나와서 처음 한 얘기가 이제 이 독재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를 뭐 야당 얘기대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쭉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한 게 뭐 히틀러에 버금가는 독재를 하고 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독재를 한다. 전두환보다 더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은 국민들은 아 저건 당연히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신임 검사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검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닥칠 여러 가지 그 외부 압력이나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강골 검사로 태어나야 되는가 이런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뭘 안 하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민주주의 호를 쓴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네. 정치적 표현이죠. 뭐 어떻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굴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웃긴 얘기예요.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겨냥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제가 어쨌든 이 길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사과를 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 본인이 정치할 거면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막 13%씩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 내가 나가면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선전포고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제 아니 제3의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겠지만 나는 윤석열이 뭐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정치적으로 좀 이 정부나 우리하고 각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만두고 나가서 정치를 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뭐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독재다. 투쟁을 하겠어.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 불만을 약간 소심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나는 두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네. 나는 공수처법 제정을 밀어붙인 여권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고. 네. 최근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는 다 마음에 담고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고 이걸 지금 즉석에서 연설한 게 아니라 써서 미리 준비한 말 아니냐는 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 양반이 실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를 밀어붙이고 나를 못 살게 괴롭히니 이건 독재 아닌가? 네. 나를 괴롭히면 독재야? 그런 식의 판단을 검찰총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자기는 지고지순한 선이고 자기가 옳은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이거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독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라 그러면 나는 되게 실망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불편할 수 있고 네. 또 의회가 검찰 쪽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네. 민주주의 허를 쓴 독재 이런 표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독재하고 싸워봤던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야. 그게 참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네. 전두환 씨가 그런 말 했잖아.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아니 대범형님도 개혁 콘서트 했을 때 불만 많았는데 PD한테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독재 탈을 쓴 거기다 민주주의 김정은 무슨 저는 PD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네, 잘 빠져나가셨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힘 있는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뭐 취임 이후에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뭐 청와대 뭐 대통령 뭐 송철호 시장 여당 인사에 대해서도 원 없이 수사를 했고 오히려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본인의 윤석열 총장 장모라든지 처라든지 아니면 자기 부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독재 이런 얘기를 할 그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저쪽 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감싸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막 이렇게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죠. 뭐. 이 사람이 그래갖고 바로 나경원 저기 뭐 만약에 저기 기소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또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 요즘 보면 정말 전략도 없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정치들을 왜 저렇게 하지? 강의에 떠다니는 부유물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저 야당 대권 후보설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얘기지. 이게 야당이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윤석열이 1등 나오는 거는 야당이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이런 그 여론조사를 나오겠어.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지금 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윤석열 씨가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막 거론될 때마다 난 신나요 사실은. 겁나는 게 아니라 신나. 아이 그럴 리가 없거든. 그리고 그럼 완전 우스꽝스럽지. 그 당의 대통령과 장관과 비서실장들 다 감옥 보낸 사람인데 아이고 참 이제 와서 그 사람한테 우리 대통령 해주세요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갈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볼 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괜히 왜 뭐 때문에 오해를 받냐 이거지. 그냥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으로 계속 가야지. 피곤하고 힘들어도 원래 그 수장이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 아무리 잘해도 니파 내파로 갈려서 욕먹게 되어 있는 자리인데 인사할 때마다. 근데 그래서 이 대빵이 된다는 게 힘든 자리이긴 한데 그걸 뭘 자꾸 이렇게 난탓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충고하자면 힘들어도 입을 줘요. 과묵하게 자기 일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검찰총장은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정반대로 바뀌어? 정잡을 수 없다 진짜. 자, 순간 위협을 느낀 거야. 아까 장모 얘기하면서 좀 무서웠던 거예요 본인도. 지금 떨고 있어. 그럼 사람이 편집해달라고 그래 윤석열한테 아무 하지 말고. 살립니다 오늘은. 아이 뭐 장고 조작할 수도 있죠. 우리들의 상처에는 호시디 우상호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뭐 이번 주 국회 보면서 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임대차 3법 뭐 이런 거 다 초스피드로 지금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뭐 계약을 조정을 하고 이제 항상 이제 임대인이라고 해서 을로써 있었던 위치가 이제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8월 2일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13만 2천 가구 포함해서 이제 26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까지 좀 얘기를 해서 잘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5만 가구까지도 좀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당 지역 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이제 나도 드디어 좀 오랫동안 마음 붙이고 살 수 있는 집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공공 임대주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없죠. 네. 지금 주거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혜택이 좀 있나요, 그러면? 아니 뭐 이거 지원하면 받으실 수 있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거기서 살고 싶은데 그건 집주인분하고 알아서 얘기하시고요. 아니 이번에 통과된 관련 법안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은 그 전세나 월세를 네네. 그 계약할 때 네네. 5% 이상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보통 2년 계약하잖아요. 네네네. 네. 2년 계약하고 나갈 때가 됐을 때 지금 세입자가 네네. 나 2년간 더 살겠어요. 그러면 그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김대범 씨가 이제 2년이 다 됐다. 네. 그러면 집주인한테 나는 여기서 더 살겠다는 의사를 한 달 전 네. 미리 얘기해야 돼. 미리. 한 달 남았을 때 하면 안 돼. 아. 미리 얘기하면 5% 이상 못 올려. 저희 집주인 성함이 김미리님이시거든요. 집주인 미리한테 집주인 미리 이름까지. 얘기하는. 그런 나임을 또 근데 진짜 이름이 김집도 못하게. 15% 올리세요. 김미리 집주인. 좋으신 분이어서 성함을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법으로 그렇게 금지해서 네. 할 수가 없어. 5% 정도밖에 못 올리니 5% 이상 못 올리게 해놨으니까 일단은 큰 부담 없이 더 제가 수가 지금 있죠. 월세가 70만 원인데 그럼 3만 5천 원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5%면 그렇죠. 계산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네. 이제 이렇게 빠릅니다. 아주 어려운 계산하셨네요.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들 네. 이제 세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4지 5지 6지 되는 분들은 네. 정말 세금이 많이 올랐어. 그 사람들은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서 집을 좀 내놓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을 보호해서 세입자들은 계약을 2년마다 계속 떠들지 않고 최대 6년을 살 수 있어요. 최대 6년. 2년씩 계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해놨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을 드리는 거고 공급 대책은 어차피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뭘 지어서 분양하는 데까지 보통 빨라 3, 4년 늦으면 4, 5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집을 이렇게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집값이 떨어진다는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면 네. 집값은 또 오르죠. 네. 주택을 많이 갖고서 집값 오를 때가 대기했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파는 그런 투기꾼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 근데 투기꾼을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투기라고 하지 본인들은 투자라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근데 외국인들도 지금 강남에 뭐 아파트를 쇼핑하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욕에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막 사면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기 수요를 어떻게 잠재울 거냐 하는 건 역시 시장 원리를 작동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공공재라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게 이제 결국은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좀 왜냐하면 항상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가령 뭐 헐리우드 같은데 부자들이 네. 몇백억짜리 집을 서로 연예인끼리 사고 팔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재미있는 일이잖아. 네. 그거 갖고 위화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이 좋은 집 사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갖고 화낼 필요가 없어. 그건 부자들의 세계는 그냥 놔둬. 이거니하고 뭐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한남동의 집이 뭐 몇백억 되는 걸 서로 사고 판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삶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좀 저렴한 주거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의 도시들을 보면 보통 25% 정도가 공공주택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 공공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돈을 좀 모아서 옮겨가 사다리 타고 옮겨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정부 공공 임대주택 밀리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먼저 좀 얘기를 예전부터 제가 전에 서울시장 경선 나왔을 때 이 주거 문제가 제1 공약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울 시민들도 세입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서울에 있는 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집은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박근혜 정부 때는 예를 들어 한 3만 5천 채 정도를 공급했으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4만 5천 채를 공급했어요. 서울에만. 왜 이렇게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경기도로. 근데 서울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줄고 공급이 늘었는데도 가격은 올라가. 투기 수요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빠른 시간에 대거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일로 전월세 수요자들이 약 20% 지금 우리 서울이 한 8% 10%거든 공급된 게 전월세 저기 공공주택이 수준이.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민간 분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주택 보급을 확 올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생각합니다만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 일시적으로라도 서울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서울시에 있는 주택 구입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이건 명백히 이거는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않고 주소지가 없는데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한때 강남이나 뭐 이렇게 좋은 집들 장만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 거주하시는 부자들이 서울에 집 한 채 한두 채 사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도 꽤 수기 수요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이 과세를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근데 또 투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나는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국인들도 명백히 만약에 투기 지금 보면 일정한 지역에서는 지금 그 일정한 지역에서는 좀 토지 주택 거래 허가제가 도입됐잖아. 이런 데서는 그 자체로 좀 허가를 받고 살아야 할 것이 너무 심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규제해서 이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의 재원이 어디서 났나를 과세 당국이 한번 뒤져봐야 돼.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안 내고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이 눈먼 돈들이 막 부동산 사기 위해서 유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 막아줘야죠. 지금 사실은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투자할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 주식으로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그 우리 지금 한 1,500조 정도가 유동성이야. 대한민국에 1,500조라는 돈이 풀려 있어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없이. 이게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업으로 가야 돼요. 벤처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좋은 산업에 투자가 돼서 그게 이제 또 그런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더 주가가 올라서 이익을 보는 이게 자본주의 본영인데 그게 안 가고 그렇게 대박 나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 금리가 좀 높으면 어쨌든 금리 높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놓을 텐데. 그래서 주가가 좀 아니, 처음으로 금값하고 주가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런 기현상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금이 없어가지고 주식도. 저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그 금으로 된 상패를 받은 게 있어요. $1. 아주 이제 금값이 올라서 기쁩니다. 한돈이요? 네, $1. 지금 $1이 거의 30만 원 돈.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일 잔치에 금 반지 안 주잖아요. 맞아요. 현금 준다니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우리 애가 셋인데 애 셋 다 100일 잔치를 했거든 돌잔치.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한때는 진짜 반지가 이만큼 있었다고.
근데 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마누라가 다 팔았더라. 그러니까 원외 시절에요. 네? 의원님 원외 나 시절.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히게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오르니까 또 배가 아픈 거야. 그 금을 그때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떨어지지만 않았어. 남편을 위해서 팔았다가 그 생활 보태 쓰려고 팔아. 모든 원망이 들어오는 거지 이제. 집값 오르면 또 집값 오른다고 당해 나는. 예. 근데 지금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서울에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포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 옆에다가 20평짜리 집 한 채. 네. 그냥 사실 그래서 난 그 참 그래서 결국은 1주택은 되는데 그게 약간 어떤 거냐면은 묘 옆에 묘를 지키는 집이거든. 그럼 누가 그거 사갔어? 묘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가 옆에 있는데 팔 수도 없어. 바로 붙어 있어 3m 간격으로. 산속의 묘지 옆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그냥 저만의 어떤 낮은 눈으로 이제 그냥 평범한 좀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인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네. 계속 줄으면 저는 집값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오를 수 없다. 인구가 줄면 집 수요가 줄잖아요. 지금 대학교도 지금 3분의 1 줄일 수밖에 없는. 지금요 초등학교 교실 텅텅 비어 있어요. 남아 돌아 교실이 애들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필요한 그 시기가 되면 더 필요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이게 폭락한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폭락은 아니고 서서히 내려갈 거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언제냐 그 고점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는 이번에 발표한 법과 제도는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너무 오래 이 법을 너무 오래 가도 안 돼. 그러나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어쨌든 투기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 집값이 좀 내려가죠. 인구도 줄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 때문에 막 사놓고 있지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되죠. 세금은 엄청 내야 되는데 집값은 내려가면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항상 집값이 오른다는 신화는 이제는 나는 끝났다고 보는 거지. 더군다나 이런 게 있어. 지금 서울의 1, 2인 가구 숫자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살거나 2명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춤형 집들. 이 사람들은 60평짜리 집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30몇 평도 막 커. 지금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는 다 1인 가구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인구도 줄고 1, 2인 가구가 워낙 많고 그러면 이 집을 사놓고 이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수요가 줄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막 가격들이 일부 완화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또 강력하다, 뭐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처음에 뭐 음마 아파트나 이런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음마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업성이면은 차라리 재건축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과천이나 뭐 마포, 뭐 상암 이쪽에 또 임대를 공급한다라고 했더니 그 마포의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과천 시장님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왜 집값을 낮추는데 그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마포 집값 많이 올랐어요. 정청래 의원이 자랑했어. 근데 그래도 절반 정도가 임대다 지금 마포, 상암. 임대주택이 40% 이상이라서 거기에 더 늘리는 거는 우리가 부담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서울시장 경선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대안을 냈냐면 실제로는 이제 소위 민간 택지를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싸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땅값은 여전히 비싸지. 거기 건축비가 있지.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진 않다고. 그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에 가면 철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철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서울역에서 용산 사이 이런 데 보면 차장 기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파리에 가보면 그걸 아예 씌워.
완전히 위를 씌워. 아. 그 위에다가 30층짜리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길 위를 완전히 씌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인구 5만짜리 도시가 생겼어. 그러니까 철길을 지하화한다는. 아니 위를 그냥 올려버려. 아, 위로 올리는. 뚜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위에. 그러니까 기반을 바닥으로 놓는 게 아니라 네. 철로 위에다가 그 지반 말하자면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런 서울역 생각하면 서울역을 20층짜리 집을 짓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게 인구 5만의 도시가 됐어. 그래서 그걸 지금 2개, 3개 지금 새로 또 짓고 있어. 그러니까 철로변은 항상 이게 약간 낙후된 네. 그런 지역인데 네. 그거를 씌워서 깨끗하게 도시를 만들어서 그 위에를 소위 말하면 고층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뭐 35층 뭐 40층짜리 아파트들 나래비로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상 위를 씌우는데 7m예요. 그러니까 2, 3층 정도까지를 씌운다고 생각하면 네. 20층짜리 짓는다 그러면 1, 2, 3층은 그냥 철길이고 철도고 4층부터가 이제 아파트인 것이지. 상가가 들어가고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도시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을 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때 낸 공약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철로 위를 씌워서 그러면 이 철로의 소음과 분진이로부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좀 덜 피해를 입게 되고 네.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로가 막아놓은 도시를 이어주는 거죠. 길을 다시 그 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제가 경선에서 졌잖아요. 왜 지셨어요? 그때 되셨으면. 박지희가 안 도와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 제가 볼 때는 집값을 잡으려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시하고 약간 그게 불협화음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났던 그런 것 걸 같아요. 조정을 해야 돼 미리 잘. 왜냐하면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네. 그런 걸 잘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급은 이렇게 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좀 어느 정도 생기게 된 것 같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초스피드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임대인들이 좀 그 위치를 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주변에서는 2+2라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뭐 6년이나 9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9년까지는 이제 너무 또 집주인 네. 재산권 침해인가요? 너무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한 4년에서 6년이니까 네. 지금 2+2인데 최대 6년까지는 되니까 지금 일단 4년은 기본으로 네.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시고 또 다시 4년 지나고 나면 또 이사 가고 싶지 않을까? 박지 아나운서 네. 지금 그 집 괜찮아요? 집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서 지금 하는 거야. 저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요? 네. 너무 비싸서요 월세가. 프로그램 잘리더니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들어가는 이런 거죠. 사태를 제가 예견을 했나 봐요. 우리들의 상 상처에는 호시디 우상호 약은 약자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부동산 얘기 이렇게 잠깐 나눠봤고,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상대로 뭐 이낙연 의원이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이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날 근데 것이다.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슈가 안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전당대 하는 줄 몰라 국민들. 부동산 맞아요. 이슈가 부동산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네. 거기 뭐 대처하고 있지, 코로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 하면 뭐 지금쯤은 보통 막 그 정치면이 막 달궈지고 막 네. 뉴스에서도 막 앞쪽에 전당대 하는 모습 막 손들고 저 막 그렇게 인사하고 면설하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예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누가 봐도 뭐 이낙연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니까. 네. 어대낙. 네? 어대낙. 이제 2대만으로도 어차피 대표는 낙연. 그렇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인데요. 당 대표가 되시는 게 확실해질수록 네. 대권 후보 지지율은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여러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당 대표가 되면 특정 진영의 대표자로 보여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 대표를 같이 좋아하지 않게 돼요. 네. 우리가 저쪽 당의 대표가 되면 누군가가 네. 내가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쪽 당의 대표를 좋아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김종인 대표를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시니까 싫어졌어요? 옛날 내가 모실 때에 비해서는 내가 싫어지지 되지.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막 네. 그렇게 짜증이 나잖아. 근데 거기는 또 그 진영의 대표자가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민주당은 싫지만 나 이낙연 대통령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민주당의 대표라고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김부겸 의원이 영남 대표 주자인데 네. 그러면 이제 호남 대표 주자인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러면 영남 쪽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던 분 중에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게 되죠. 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낙연 의원님이 당 대표 나가시면 손해가 많으실 텐데 하고 네. 내가 이렇게 만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 예상대로 지금 이렇게 쭉 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해질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그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하실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자리는 대권 후보들의 무덤인데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다 당 대표 하실 때 인기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처럼 대권 꿈이 없고 그냥 은퇴하실 분들이 하기 딱 좋은 자리지. 이게 꿈을 갖고 한 사람이 하면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나쁜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잘한 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당 대표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죠.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뜨고 있지도 않고 예. 유력한 우리 1위 대권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는 좀 불안 요인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뒤따르는 후보가 또 그 이재명 도지사잖아요. 그 대권 후보. 대권 후보가. 예. 전당대회 얘기하는데 왜 대권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말씀하신 줄 알고 대권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대권 후보의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죠.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오를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은 게 지금 약간 그 지지율을 그 이재명 도지사가 좀 가져간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 대선 그거는 관련해서. 저는 네.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후보의 사이 지지율이 많이 좁혀들었잖아요. 예.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각 둘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는 지금 소위 말하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유보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의 이 성향이나 색깔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조금 오른 거는 반가운 일이나 예. 뭐 지금 이낙연 후보를 제낄 정도로 막 급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그런 양상이죠. 현재 추세를 보면. 근데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좀 뭔가 박빙의 승부 이런 느낌이 돼야 또 주목도 더 그러니까. 받고 그럼 근데 누가 됐어 이게 되는데 생각보다 두 분의 격차가 확 줄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뭐 거의 7대3으로 아니에요. 그건 이런 지지율 조사가 가장 잘못된 조사예요. 그래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 한 300 몇십 개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 몇십 개라는 샘플은 이건 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7%씩 되는 거니까 합해서 10몇 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이런 조사는 내가 볼 때 가장 원래대로 하면 대의원 따로 당원 따로 일반인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대의원 포션이 훨씬 세거든. 네, 맞아요. 40%.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지지한다는 사람을 상태로 쫙 후보 물어보는 이런 식의 여론조사 지지 방식 조사 방식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건 이런 거는 집어 던져버려야 돼. 이건 결과 발표도 해서는 안 되는. 어.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우리 당 총재였는데 네. 누가 봐도 이 당은 김대중 대통령 당이거든. 그 네. 당시 총재 야당 시절에 그때 정대철 선배나 김상현 의원이 이제 나와요. 그럼 보통 8대2로 이길 것이다. 근데 항상 제가 알기로 60%안 넘었어요. 뭐 58대 뭐 38? 뭐 아니 뭐 어디 58대 3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거의 6대4 정도. 6대4 정도로 갈려요. 그래서 동교동계 선배들이 맨날 사표 쓰고 그랬어. 맨날. 이게 여기서 70%도 나와야 되는데 60%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막 반성문 쓰고 막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분도 그런데 예. 이낙연 후보 대 김부겸 후보의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김부겸 의원이 이제 3위여가지고 이 조사 결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14%. 틀렸다고 보는 거죠. 예. 아니 백주민 의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네. 권리당원 내에서는. 근데 아무리 못한다고 김부겸 선배가 10%대가 아니라는 거지. 저도 영남이라고 하는 거대 지역이 있고 또 약간의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심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당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반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지지율 차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아까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 대표는 이렇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은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후보라든지 이런 그 전에 분들이 여쭤보고 있어요. 싶은 거. 네. 대보영님 최고위원 후보 지금 의원 4명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이낙연 후보님. 당 대표 후보 말고 당대표 최고위원 말고. 후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몰라서 막 찾아봤거든요.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주목받는 분들 말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좀 눈에 띄는 의원 후보가 있는지. 아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쭤봤어요. 그래요? 편파적이 되니까. 다 얼굴 맞대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 찍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나 보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최고위원 네. 후보는 100% 모르신다고 보면 돼요. 누가 될지. 근데 최고위원이 뭘 하는 거야라고 그것도 생각하시는 모릅니다. 분들도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최고죠, 최고. 그 의원님도 한 분 더 하시죠. 나는 최고위원 했었잖아요. 네. 2012년도에. 근데 안철수가 그때 단일화하면서 네. 지도부 그만두라 그래서 내가 이제 4개월도 채 못하고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자기가 언제 그만두라고 그랬냐 이래갖고 열이 확 받았지. 꽤 고생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쭉 뛰어다니면서 겨우 당선됐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최고위원들은 2년씩 다 하시잖아. 네. 3개월 보름하고 그만뒀어. 눈물이 불가려. 진짜. 근데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막 그래서 물론 안철수가 직접 전화해서 그만두라고는 안 했지만 그 대리인이 우리랑 단일 협상하는 상대방 그쪽 대표가 네.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 전달받고 그만둔 건데 그때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어요. 내가 전화 드려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사퇴했구만. 지금 2년씩 임기 지원 선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 한 번 더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어요. 너무 근데 나오고 뭐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뭐 최고에 나가서 뭐해 이제. 근데 최고위원들은 그러면은 뭔가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반에서 반장, 부반장 뭐 이런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같이 결정하죠. 그 대표가 있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항상 동의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네. 예.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이제 언급들을 하니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죠. 당 지도부니까. 예. 최고위원 말고 뭐 최저의원 뽑는 거 이런 건 좀 이벤트로 한번 좀.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 썰렁하지만 당에서도 네. 최고위원들이 자조적으로 내가 무슨 최고위원이야 최저의원이지만 이러고 살았던 적은 있는데 네. 근데 최고위원은 꼭 그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수원시장이 지금 저 후보로 나왔고요. 지난번에는 논산시장이 한번 나왔었고 한 번은 인천의 박우석 부청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구청장 그 단체장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서 어떻게 최고위원을 하지 이제 바쁠 텐데 뭐 이런 근데 그분들은 자치 그 균형 발전과 자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전에도 보면 국회의원 아니신 분들이 야영자 좀 요번에 의원 됐지만 그분이 국회의원 아닐 때 여성위원장 출마해서 최고위원을 했죠. 네.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나오셨구나. 네. 그분하고 누가 나온지도 모르잖아. 악수 한번 해봤는데. 아 그래? 예전에 수원시 행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워낙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네. 최고위원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인지도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어.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오리무중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현장에서 막 연설 듣고 막 그 거기서 투표하고 이런 거에서도 또 조금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보통 전까지는. 현장에서 10% 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연설 잘하면 한 10% 현장에서 바뀌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지금. 어제 몇 사람 우리 더 좋은 미래 소속의 이제 시도당 위원장 되신 분하고 또 이제 신동근 의원이라고 이번에 후보 나오신 분인데 인천 너무 분위기 안 뜬다고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가 좀 축제 속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코로나 있죠. 집중호우 때문에 다들 지금 정신 없죠.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게 이슈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이 망한 것 같아요. 너무 망했다고 단언 하시는 거 네? 아닌지. 근데 좀 흥행이 돼야 또 지지 세력이 좀 결집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속상해. 사실 이렇게 유력한 대권 후보들까지 총 출동했는데 예. 이렇게 분위기가 안 뜨니 속상하죠.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 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최고의 의결 행사고 축제인데 네. 좀 쓸쓸합니다. 어쨌든 뭐 우상호 의원님은 그러면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을 못 해봤죠.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를 하면 네. 상임위원장은 안 시켜줘요. 왜냐면 예전에 했었어도 이제 그 다음 회 그 국회에서도 못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고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데 네. 원내대표를 하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안 시켜줘.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보다 원내대표가 더 높은 자리라 더 높은 자리를 했으니 그 다음 자리는 안 준다. 뭐 겸손하게 또 할 수도 있죠. 원내대표도. 나는 할 생각이 있죠. 겸손하니까. 근데 안 시켜줘. 우리 당 룰이에요 룰.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못 해본 사람이 우리 당에 이제 저가 있고 이해찬 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못 해봤어. 항상 정책의장만 하셔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그래서 본인이 항상 그래. 아 나는 상임위원장 한번 못 해보고 바로 당 대표로 갔다고. 상임위원장 하면 뭐가 좀 더 좋아요? 원래는 상임위원장이 사실 꽃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주요 위원회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다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냥 사회 보고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긴 하는데. 사회 잘 보이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뭐. 아직도 사회 보신다는 소문이. 아니 내가 마지막 사회 본 거는 원혜영 의원님 은퇴식 은퇴 그 출판 기념회. 거기에 이제 막내로. 아니 그건 내가 원혜영 의원님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치의 마지막 길이죠. 그런 내가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흔쾌히 나는 그건 기쁜 마음으로 맡았고요. 근데 다른 사회는 이제 안 보지. 그래도 나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박지? 아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이 불러주시면 저도 뭐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되게 공격적이 됐어 사람이. 아, 왜요? 여기저기 아니에요. 사방으로. 마음에 상처가 깊은가 봐. 마음에 상처가 깊은가 봐. 제가 여자 진중권입니다. 진중순? 그래. 진순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8월 29일이에요 전당대 네. 마지막 날이. 그때 이제 지도부가 딱 들어서면 또 이렇게 라인업이 딱 쌓여지면 또 당이 면모가 좀 이렇게 바뀌고 일신한 것으로 비춰져서 또 이렇게 좀 약간의 하락세인데 지금 네. 좀 또 약간 좀 주목하면서 뭐가 좀 좋아질 건가 이렇게 또 기대하는 효과가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당대회가 이렇게 흥행이 돼야
끝나고 나서 훨씬 더 당시율이 오르는데 네. 아까 제가 걱정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멤버가 잘 짜여지면 약간의 기대 효과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좀 뭔가 역대 최고다라고 또 불릴 만한 분들이 당선이 돼서 좀 호흡을 잘 맞춰갔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꽤 실력 있는 분들, 지명도는 약하지만 예.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최고위원 되시면 저는 대선 준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경험도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꽤 나와서. 그래서 지금 사실 또 국회가 지금 휴회기 들어갔나요? 네, 이제 네, 네, 어제 지금 예. 오늘 녹화일이 8월 5일이니까 네. 8월 4일 날로 어제 회기가 종료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심이 좀 전당대회로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고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해찬 당대표도 출동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또뭐 좋은 분이 당선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한마디 하시죠. 네, 좋은 분이 당선될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네, 화장실 누구신지 가고 모르겠지만. 싶으세요? 아까는 뭐 큰 네. 거 같고 지금 좀 작은 게 더 커져가지고. 네. 가지가지 하십니다. 네, 이젠 다들 아세요. 제가 화장실이 급하면 네. 박지희 씨가 눈치를 채거나 이래서. 왜냐면 이게 딱 이 자세가 있어요. 네, 이게 커피를 먹어가지고 이게 이노작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치겠어. 네. 알겠습니다. 김대범 씨를 위해서 오늘 오랜만에 또 댕기열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는데 뭔 댕기역이야. 탄도선염이라니까. 아니 볼 때마다 병명이 바뀌어. 댕기 씨. 아 제가 그 링겔 맡고 있는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네. 그 포즈가 예전에 그분하고 닮아서 놀리더라고요 박지희 씨가. 시정환이에요, 시정환. 네. 얼굴이 닮아가지고 얼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신정을 진짜 거예요. 수척해졌어. 네, 살이 빠졌습니다. 살 많이 빠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술을 안 먹고 밥을 목을 뭐 넘길 수가 없으니까 밥도 거의 무슨 그 우유랑 죽 같은 거 먹겠네. 바나나나 죽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 그러니까 오늘 고기 못 드시겠네요. 못 먹지 못 먹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아니 목 넘김이 어렵잖아. 지금은 완벽하게 완치가 돼서 오늘은 뭐 그냥 왜 회식 날은 다 완치가 될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을 위해 굶으신 것 오늘을 위해서 같은데. 뭐 점심도 굶었고요. 뭐 진짜.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로 멀쩡하니까 여러분. 코로나 아닙니다. 네, 걱정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안전하게 빠르게 좀 복구가 되기를 바라고 비도 좀 이제는 그만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악예정 보이는 악예정 다음 시간에도 멈춤없이 쭉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도 널리 홍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먹으러 가자. 아우.